안녕하세요, 어태고익입니다. M1 맥북 에어가 출시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저도 우리나라에 발매되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일상이랑 작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인텔이나 AMD CPU를 탑재한 여러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 리뷰도 진행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생각보다 훨씬 좋은 장점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냥 넘기기에는 좀 어려운 단점들도 경험하면서 M1 맥북 에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M1 맥북 에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5가지 장점과 5가지 단점으로 솔직하게 정리드리고 과연 M1 맥북 에어가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노트북인지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사실 성능보다도 오히려 제품 만듦새였는데요. 울트라북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마그네슘 합금이 아니라 통 알루미늄을 CNC 가공으로 깎아서 만든 제품인 만큼 바디 전체의 단단함이나 손으로 느껴지는 제품의 질감, 그리고 유격이 없는 정밀함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의 빌드 퀄리티를 100만원대 초반 가격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훨씬 가격대가 높은 델 XPS나 레이저 블레이드 정도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능도 성능이지만 매일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사용하는 제품은 이런 제품 자체의 완성도에서 오는 만족감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빌드 퀄리티야말로 이번 M1 맥북 에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M1 프로세서는 이번 5세대 아이패드 프로에도 사용될 정도로 효율성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인데요. 절대적인 멀티코어 CPU나 GPU 성능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통합형 설계와 엄청난 싱글코어 성능, 그리고 자체 제작 OS와의 최적화를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사용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포토샵이나 파이널 컷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나 대용량 PDF 파일을 로딩할 때, 그리고 여러 창을 띄워놓고 웹브라우징을 할 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불과 1년 전에 구입했던 맥북 프로 16인치랑 가끔 번갈아 사용하다 보면 진짜 몇 년 이상 차이 나는 전혀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M1 프로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력 효율성인데요. 퍼포먼스 코어가 최대 클락으로 작동할 때에도 전력 사용이 13.5W에 불과하고 저전력 코어는 최대 클락에서도 고작 1.5W 내외로 작동하기 때문에 최대 부하에서도 CPU가 사용하는 총 전력이 15W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력 사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다 보니까 냉각팬이 아예 없는 팬리스 설계가 가능했고 덕분에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실내에서 쾌적하게 사용하기에 정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M1 맥북 에어는 13인치로 화면 크기는 조금 아쉽지만 QHD급 해상도의 400니트의 밝기, 그리고 DCI P3 95%를 지원하는 프로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면 코팅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유광 특유의 반짝반짝한 질감을 잘 살려주면서도 반사가 굉장히 잘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펙보다 훨씬 더 대비감이 잘 느껴지는 펀치감 있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컬러 프로파일 설정도 잘 돼 있어서 영화를 볼 때나 영상 작업을 할 때나 믿을 수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훌륭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퀄리티의 디스플레이를 100만원 초반 노트북에서 찾아보긴 쉽지 않은데요. 향후 새로운 모델의 미니 LED 기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 또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맥북 에어의 키보드는 한때 나비식 키보드로 완전 혹평을 받았지만 이번 M1 맥북 에어는 다시 가이식 키보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맥북 프로 16인치보다 훨씬 더 타건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키가 눌리는 깊이인 키스트로크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키가 눌릴 때의 클릭감이나 반발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소음이 작은 편은 아니어서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반대로 손과 귀로 느껴지는 피드백이 좋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키보드였어요. 그리고 터치패드야 딱히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했는데요. 같은 13인치 모델인 M1 맥북 프로보다는 면적이 조금 좁은 편이지만 지난 4개월 동안 한 번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터치패드 하나는 정말 애플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독보적인 퀄리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터치패드는 맥북을 사용하는 큰 장점 중 하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애플 제품을 리뷰하면서 가격을 장점으로 언급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이번 M1 맥북 에어는 같은 수준의 제품들 중에서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건 확실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긱벤치5 싱글코어 1700점과 멀티코어 7500점을 상회하는 CPU 성능에 QHD급 해상도의 DCI P3 95%를 지원하는 프로급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풀 알루미늄 바디와 1.3kg도 안 되는 무게에 OS까지 포함되어 있는 130만원 미만 노트북은 현재 시장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가성비는 어디까지나 옵션이나 액세서리 추가 없이 딱 기본형을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가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점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1 맥북이 출시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모두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최적화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이나 어도비 포토샵, 다빈치 리졸브 같은 일부 프로그램들은 이제 M1을 네이티브로 지원하고 있지만 프리미어 프로나 에이블턴 라이브 같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은 아직도 로제타 변환으로 구동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미 최적화가 진행된 프로그램들도 막상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들이나 하드웨어들의 최적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빅서 OS와의 최적화도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외장 모니터 연결 이슈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개선됐지만 SSD 속도 저하 문제는 지난주 테스트에서 확인했듯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PD 충전 시의 M1 맥북 벽돌 현상은 문제 해결을 위한 OS 업데이트 이후에도 여전히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U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인식은 되지만 작동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같은 빅서 OS를 사용하는 맥 프로에서는 5700XT는 물론이고 최신 베타 버전에서는 6900XT까지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OS의 드라이버 문제라기보다는 GPU가 통합형으로 설계된 M1 프로세서에서 외부 GPU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프로세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애플이 자체 GPU 옵션을 저렴하게 제공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만큼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서 꼭 이 GPU 호환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M1 맥북은 주변기기 연결을 위한 확장 포트를 썬더볼트 포트 2개만 탑재하고 있는데요. 물론 썬더볼트가 워낙 대역폭이 넓고 이번 M1 맥북은 2개의 포트가 각각 독립적인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별도의 도킹 스테이션이나 허브 없이는 주변기기의 연결이 매우 제한적인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많은 HDMI 포트나 SD카드 슬롯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의 가격도 결코 만만치 않고 USB 허브도 매번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음 모델에서는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M1 맥북 에어에 탑재된 7코어 GPU는 인텔 아이리스 Xe나 AMD 라데온 같은 다른 통합형 GPU에 비해서는 분명히 훌륭한 수준이지만 엔비디아의 최신 모바일 GPU들에 비하면 당연히 성능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세대에 주로 사용되던 중급형 모바일 GPU인 1660 Ti 맥스Q와 비교해봐도 3-4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분명 괜찮은 GPU이긴 한데 막상 3D 작업이나 영상 편집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엔 많이 부족한 정말 좀 애매한 성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M1 맥북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GPU였는데요. 조금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12코어나 16코어 옵션이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울트라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GPU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워낙 다른 부분들에서 혁신적인 성능을 보여준 M1 프로세서인 만큼 다음 버전에서는 더 나은 GPU 성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M1 맥북 에어는 분명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긴 한데 막상 이런 단점들 때문에 용도 자체가 기존 울트라북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영상이나 음악 작업을 하기에는 GPU 성능이나 호환성 문제가 너무 아쉽고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기에도 맥 OS를 지원하는 타이틀 자체에 제한이 너무 많죠. 저는 어차피 영상 작업이랑 게임을 하는 PC가 따로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정말 딱 맥북 에어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솔직히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단 한 대의 노트북으로 일상 사무나 작업부터 게임까지 커버해야 된다면 전 사실 맥북 에어보다는 약간 더 무겁고 마감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윈도우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장점으로 언급드렸던 맥북 에어의 가성비는 사실 딱 기본형을 선택했을 때의 이야기고 옵션과 액세서리를 붙이기 시작하면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먼저 램과 SSD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들과는 다르게 유저가 업그레이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할 때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옵션 가격이 솔직히 거의 폭리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이번 M1 맥북은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8기가와 16기가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윈도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램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분들께는 사실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대용량 미디어 파일들을 한 번에 많이 사용해야 되거나 맥북의 자원을 나눠서 패러럴즈로 가상 윈도우를 구동해야 된다면 조심스럽게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넉넉하게 사진이나 간단한 영상 작업도 하면서 집이랑 외부에서 사용하려고 16기가 램에 1TB SSD 그리고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 하나에 쓸만한 USB 허브 하나 구입하면 가격이 무려 250만원, 교육 할인을 받아도 230만원이 넘어버리는데요.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무게를 약간만 절충하면 훨씬 좋은 성능과 편의성을 가진 모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맥북 에어를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번 M1 맥북 에어는 딱 기본형으로 구입하셔서 일상에서 가볍고 빠릿빠릿하게 쓰는 용도로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울트라북의 영역에서는 정말 라이벌이 없는 최고의 노트북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M1 맥북 에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만능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앞서 언급드린 단점들도 한번 함께 고려해보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노트북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M1 맥북 에어의 장단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맥북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